오랜만에 비 안 오고 날씨겠다. 맨날 여기 올 때마다 비 왔었는데, 그치? 자, 기억 속에 들고 봅시다. 얘 배경이 1950년대고 전쟁 중이니까 언제라고 볼 수 있겠어요? 6.25 전쟁 1950년대쯤 되는 6.25 전쟁 때가 배경이다. 자, 배경에는 두 가지가 있죠? 배경이 공간적 배경이랑 시간적 배경으로 나오면 시간적 배경은 지금 1950년대 6.25 전쟁인데 공간적 배경은 어디야? 공간적 배경은 여기에 밑에 만경강 다리 남쪽의 시골 마을이라고 앞부분 줄거리에 써있지. 그래서 그냥 만경강 시골 마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가 항상 이런 거 할 때 배경 파악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지, 내용에 배경이 필요하니까. 자, 이거 읽었을 때 시점이 어디였어요? 누가 얘기하는 거였어? 응?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아니고 시점이 자, 여기 지금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야? 나?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치, 명선이가 주인공이에요. 명선이를 주인공으로 해서 나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고 그 명선이를 주인공으로 해서 아버지랑 어머니가 등장하고 물론 얘의 아버지 어머니지. 그렇게 이야기되는 이유는 뭐냐면 얘가 관찰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명선이인 이유는 명선이 이야기가 끝나면 이야기가 끝나더래. 그러면 주인공이 얘라는 얘기지. 그리고 이 명선이의 숙부가 있고 명선이의 아버지 어머니가 따로 있는데 명선이 부모님은 돌아가셔서 안 계시고 숙부가 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명선이 가지고 있는 금반지 때문에 그랬다. 그렇다는 거는 모든 이야기 중심이 명선이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얘가 바라보는 시선은 또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어. 그렇다는 거는 얘가 1인칭이라는 건 알겠는데 얘가 주인공이 아니니까 얘는 관찰자. 그래서 시점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되겠죠. 자, 이야기가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는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두 개가 하나일 때만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주인공은 여기 있는데 얘기하는 애는 얘기 때문에 두 개가 나눠졌어. 더군다나 이 관찰자의 시점은 어른이 아니고 아이이기 때문에 어떤 장점이 있어요? 아이가 있을 때는 약간 사건을 어리숙하게 판단하죠. 얘가 아이라서 일어나는 이유. 자, 얘가 아이이기 때문에 어리숙해요. 어리숙하고 사건을 정확하게 사실성을 그대로 전달하기보다는 아이의 시점으로 재해석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사실성이 높다기보다는 조금 돌려서 이야기가 들어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얘기를 봅시다. 앞부분 줄거리에서 6.25 전쟁 무렵 만경강 다리 남쪽 시골 마을에 살던 나는 할머니와 누나와 함께 피난을 떠났다가 인민군을 만나 겁에 질려 다시 집으로 되돌아왔대. 그래서 일단 나는 피난을 떠났어. 이 피난 떠났다는 걸로 전쟁 중이구나. 그리고 도망을 가야 할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건데 이튿날, 다음날 나는 지금 남쪽의 시골 마을에 사는데 서울 말씀을 쓰고 있는 계집애가 왔어요. 서울에서 6.25 전쟁 때 여기까지 오려면 걸어서 계속 온 거야. 멀리까지 왔는데 와서 피난민아이 명선이가 나타나 금반지를 주고 나의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된다. 자, 원래는 얘가 왔는데 부모님이 우리 집 지금 밥상 치웠다. 너 줄 거 없다. 너 가 했어. 그러니까 명선이가 자기가 살고 싶으니까 자기한테 자기가 갖고 있던 금반지를 꺼내서 하나 주면서
이거 주면 나 여기 이렇게 해주겠냐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엄마 아빠가 야 금방 주니까 시구나 그래 너 우리 집 와서 지내 라고 했어. 그렇다는 건 엄마 아빠가 어떤 사람? 물질적인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명선이한테 금바지는 어떤 의미예요?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생존 수단이 되는 거지. 그러면 얘한테 엄청 귀한 거겠지. 자, 그래서 나의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된다. 머슴처럼 부리려던 나의 부모님의 생각과 달리 명선이는 먹고 놀기만 하고 동네 아이들과 싸울 때면 상대방 밑에 깔렸다가 무서운 힘으로 떨치고 일어나 이기고는 한다 해서 의외로 잘 이기더라 하는 거지. 근데 어느 날 명선이가 부모가 죽던 순간을 나에게 이야기했다. 약간 마음이 조금, 그래도 얘한테 좀 마음을 열었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얘기했는데 피랑길에서 공스를 만나 가까운 곳에 폭탄이 떨어졌는데 이걸로 알 수 있는 거, 이때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시대적 상황을 알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음 이렇게 써주세요. 공습이라는 거는 비행기가 가면서 그냥 폭탄을 떨어뜨리는 건데 밑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상관없이 민간인까 다 아무나 죽여버리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야. 그래서 한참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니 어머니의 커다란 몸뚱이가 숨도 못 쉴 정도로 전신을 무겁게 덮어 누르고 있다라는 것이었다. 자, 엄마가 죽었다라는 걸 그때 알게 됐고,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죽었던 기억을 이 친구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마구 소리를 지르면서 엄마를 떠밀었단다. 난 그때 엄마가 죽은 줄도 몰랐어. 그리고 명선이는 숙부네가 저를 버리고 도망치던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실은 말이지, 숙부가 날 몰래 내버리고 도망친 게 아니라 내가 숙부한테서 도망친 거야. 숙부는 기회만 있으면 날 죽이려고 했거든. 숙부가 얘를 죽이려고 한 이유가 뭘까? 아직은 알 수 없지만 뭔가 조카를 죽여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린 뒤에 읽었으니까 금반지 뺏으려고 그랬다라는 거 알 수 있겠지. 그럼 숙부도 어떤 사람? 물질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질문. 그러면 이 사람은 입체적인 인물일까 평면적인 인물일까? 그치, 평면적 인물이지. 여기서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은 입체적 인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아. 이제 다 평면적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숙부가 널 죽이려 하는 이유가 뭐냐는 내 질문에 그 애는 무심코 대답하려다 말고 갑자기 입을 꾹 다물더니만 언제까지고 나를 경계하는 눈으로 한통 노려보고 있었다. 자, 얘가 노려본 이유는 뭘까? 얘도 금반지의 위치를 캐려고 자기한테 질문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내가 내 목숨 줄이잖아. 되게 위험하니까 그걸 알려주고 싶지 않았던 거야. 얘도 명선이도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드러나는 거죠. 그랬는데 같은 말을 쓰는 정림이가 언니한테 불평을 들어놓기 시작했다. 자, 정림이는 정님이라고 부르는 거 보니까 여자인 것 같아. 원래 잠버릇 시원한 정림이가 어쩌다가 다리를 올려놓으면 명선이는 비명을 꽥꽥 지르며 벌떡 일어나 문에다 불을 켜고 노려본다고 하소연했다. 명선이의 굉장히 특이한 행동인데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응? 죽이려고 하는 줄 알고? 자기가 숨쉬려고. 응, 정확히는 원래 엄마가 죽었을 때 어떤 상황이 있었지? 자기 몸 위에 있었어. 그래서 무슨 자기 몸 위에 뭐가 올라가면 엄마가 죽었을 때 트라우마가 떠오르는 거야. 적어놓으세요. 엄마가 죽었을 때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서 갑자기 막 그러는 거야. 오랫동안 옷을 갈아입지 않아 명선이 몸에서 지독한 냄새가 난다고 정림이는 오만성을 찡그리기도 했다. 갈아입을 여벌의 옷이 없는 줄 알면서도 정림이가 그처럼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까닭은 나이 때문에 내외를 시작한 탓이라고 어머니가 말했다. 자, 여잔 줄 알았는데 여기서 알고 보니까 명선이 여자가 아니야. 지금 남자였던 거야. 그러니까 남자로 거짓말하고 있는 중인 거지. 머슴이하고 어떻게 한 방을 쓰란 말이냐고 정림이는 처음부터 울상을 지었던 것이다. 왜 그래? 명선이를 남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죠. 그랬는데
가슴이 얼른 알아보게 봉긋 솟고 엉덩이가 제법 펑퍼지면서 정림이 이제 셔티가 완연해져 있었다. 정림이 이제 여자가 돼져가지고 남자랑 같이 한 번 쓰기가 부담스럽다라는 얘기인 거고, 오래지 않아 명선이를 머슴으로 부리려던 속셈을 어머니는 깨끗이 포기했다. 괜히 말썽이나 부리고 판동판동 놀면서 선실있게 밥이나 충내는 그 뒤퉁거리를, 자 여기서 지금 뒤퉁거리라는 건 오른쪽 아래에 설명이 있어요. 미련하거나 찬찬하지 못하여 일을 잘 저지르는 사람. 자, 일 시켰던 얘가 맨날 실수하고 뭔가 망가뜨리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럼 얘 일 시키고 싶지가 않겠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쫓을 수 있을까? 자, 내쫓을 수 있을까? 궁리한다는 걸로 뭘 알 수 있어? 이 사람들이 인정 있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근데 전쟁 상황이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 아닌 거지. 그럼 또 뭘 알려줄 수 있는 거야? 전쟁에서의 인간성 상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내쫓을까고 궁리하는 게 어머니의 일과였는데 아버지 앞에서 어머니는 그동안 먹여주고 재워준 값과 금반지 한 개의 값어치를 면밀히 따지기 시작했다. 자, 엄청나게 계산적이라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왜? 얘가 금반지 하나 정도는 이미 우리가 밥을 다 줬으니까 안 그러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지.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천지신명을 두고 하는 말이지만 걔한테 죄로 가지 않을 만큼 했다고 했군요. 자, 죄로 가지 않을 만큼이라는 건 뭐냐면 금반지의 값만큼 베풀었다고 생각한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죄 받지 않을 만큼, 금반지의 값어치만큼 했다고 생각함 이거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가 그럼 뭐라고 대답하냐면 허기사, 날릴 때 금가락지 한 돈중이라는 거는 무게질 때 쓰는 단위래요. 똥가락지라는 금가락지 똥가락지요 라고 얘기한 거는 무슨 얘기냐면 아무 쓸모도 없어요 전쟁 중에 라는 거지. 그래서 금 먹고 금똥 싼다면 몰라도 쌀 한 톨이 금쪽보다 귀한 세상인데, 자, 쌀한돌이 금쪽보다 귀한 세상, 어떤 상황? 전쟁 중이다 라는 거죠. 전시 상황에 대한 의미예요, 거기는. 그래서 이제 어떡하냐 하고 그저 잡고서 어쩌지요 했어. 밥을 굶겨봐. 지가 배고프고 허기지면 더 있을래도 집으로 나가겠지. 그러니까 갸가 나가겠소. 물반드기 마냥. 물반드기라는 거 오른쪽에 물매미 따위에 맴이 뭐야 아무튼 물에 사는 곤충을 가리키는 말로 말의 사투리로 건들거린 사람 이름. 자, 쌤도 물매미가 뭔지 모르겠어. 그냥 물에 사는 곤충인가 봐. 그런 곤충이 있는데 그것처럼 이렇게 여기저기 쏙쏙 빠져나가면서 자기 입속 차리고 안 자겠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걔는 무슨 수를 써더라도 절대 안 굶을 거예요. 안 굶을 것 같아요. 라고 했어. 어머니의 판단이 전적으로 옳았다. 끼니 때만 되면 누나를 딱 부릅뜨고 부엌사정을 낱낱이 감시하다가 염치불구하고 밥상머리를 안 떠나는 명선이를 두고 우리는 차마 밥덩이를 목구멍으로 넘길 수가 없었다. 자, 차마 밥덩이를 목구멍으로 넘길 수가 없었다. 그래도 인간성은 조금 남아있긴 했나 보다. 그리고 이런 행동을 한 명선이는 뭐 때문에 이런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악착같이 노력하고 있다를 볼 수 있는 거지. 자, 옆에 페이지 문제 보시면은 문제 1번 보니까 이 글과 같은 이와 같은 글에 대한 설명. 이와 같은 글이라는 건 얘가 뭐니까? 소설이니까 소설 갈래에 관한 설명을 어떤 게 맞아요? 라고 물어본 거지. 자, 등장인물 간의 갈등을 통해 사건을 전개된다. 이거는 소설에 대한 설명 맞고, 복선 활용하여 사건을 전개에 필연성을 부여한다. 얘도 소설 관리에 대한 설명 맞고, 작품 속에 반영된 사회적 배경을 고려가 감상한다. 이거는 작품 외적 배경을 감상하는 방법 중에 나오는 소설 관리에 관한 설명도 맞네. 그리고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알려준다. 이건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얘는 산문에 관한 그 기사에 관한 설명이지. 신문 기사 혹은 기행문 이런 아이들. 근데 이때 서술체를 설정하여 사건이나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얘도 소설에 관한 설명이고, 그치? 2번 보면 글에 드러나는 사회 문화적 상황으로 라고 했을 때 이 지금 전쟁상의 상황 혹은 전쟁 중의 상황이기도 하고 시대적 1950년대 시대적 상황을 나타내라는 얘기지. 그게 맞는 것 했는데 자, 적합하지 않은 거 고르래요. 1번 나와 같이 피난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맞죠? 아까 앞부분 줄거리에 나는 피난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라는 설명이 있었고 2번 남녀가 엄격하게 내외하여 따로따로 지내야 된다 라고 했으면 명선이를 정리비방에 넣지 않았겠죠. 답이 2번이 되겠지. 그리고 식량이 소중해져서 금가락지가 똥가락지요 라고 얘기했었고 어른들이 피난민 아이를 귀찮아하고 인심이 각박해진 것도 맞고 명선이 엄마처럼 갑자기 목숨을 잃어서 명선이처럼 갈 것 없는 애가 생긴 것도 맞고 자 3번 이 글의 시대적 배경을 나타내는 말로 가장 적절한 거 공습밖에 없죠. 나머지는 시대적 배경이 아니더라도 언제든 쓸 수 있는 말들이니까 정확하진 않고 그치? 4번에 기억의 기능을 이 글의 주제와 관련지어 얘기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이게 뭐라고 썼어야 됐어요? 근본기를 맺기 위해 명산을 지키려고 한 특보의 행동은 인간성 상실의 비극이라는 이 글의 주제를 잘 그렇지, 잘 쓰셨네요. 그리고 5번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니은 천지신명이 어쩌고 저쩌고 했던 거는 뭐를 하기 위해서 얘기했던 거냐면 명선이를 내쫓고 싶은데 내가 할 만큼 다 했다는 말로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고 싶었던 거죠. 답이 5번에 1번이 되겠죠? 얘기해보세요. 자, 그래서 갈수록 밥 얻어먹는 서름이 심해지자 또 하루는 명선이가 금반지 하나를 슬그머니 내려놨다. 자, 밥 얻어먹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연장하고 싶어서 금반지 하나를 가져온 거야. 먼저 것보다 약간 붉어 보였다. 천천히 살피고 나더니 어머니는 한동하고 반짝이라고 조심스럽게 감정을 내렸다. 자, 길에서 죽었다니까요. 어머니의 다그침에 명선이는 천연덕스럽게 대꾸했다. 자, 어머니라는 걸로 얘가 관찰자여서 자기 엄마에 대해서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고 명선이는 다른 사람 그리고 대사는 따뜻하게 보여줬으니까 이르진 관찰자다. 그치? 거참 묘상도하다. 다른 사람 눈을 가득 집어봐도 안 빼는디 노다지가 어째 네 눈에만 유독 들어온다냐 해가지고 너 이거 어디서 났어? 라고 물어본 거야. 왜냐면 네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지 이게 길바닥에서 그냥 나올 건 아니라는 말이야. 내 얘기야. 그래서 어머니는 명선이가 짓거리는 말을 하나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응, 안 믿겠죠 당연히. 그날 밤 아버지는 명선이를 안방으로 불러 아랫목에 앉혀놓고 밤도록 타일러도 보고 울음잔도 놓아보았다. 하지만 명선이의 대답은 한결같았다. 자, 이 이유가 뭘까? 왜 타일러도 했어? 나머지 금반지 다 되나? 이 말인 거지. 이걸로 뭘 할 수 있는 거야? 어머니 아버지가 엄청 탐욕스러운 사람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거기 옆에다가 어른들의 탐욕성을 알 수 있음이라 써주세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뭐 할 수 있어? 이거를 쓴 사람이 이걸 읽고 지금 얘기하는 사람 듣고 얘기하는 사람 누구야?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순수한 시선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썼어. 근데 실제로는 이것보다 아마 더 무서웠겠지. 그래서 약간 객관적으로 쓴으로 인해서 비극성을 조금 담담하게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이 아니라고요, 참말이라고요. 길에서 놀다 갔더니 아버지가 너 이런 바른대로 되지 못할까 했어. 아버지의 고통 소리에 명선이는 귀죽귀죽 울기 시작했다. 입을 약간 실룩실룩 하던 울렸대. 우는 명선이를 아버지는 또 부드러운 말로 들리기 시작했다. 말은 안 했어도 너를 친자식 진배 없이 다를 것 없이 생각해봤다. 너 같은 어린 것이 그런 물건을 갖고 있으면 덜 좋은 법이다. 이 아저씨가 잘 나타났다가
후제, 뒷날에 나중에 크면 줄 테니까 어디다 숨겼는지 바로대로 대거라. 실제로 돌려줄까? 절대 아니겠지. 탐욕스러운 모습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지. 아무리 달래고 타일러도 소용이 없자. 아버지는 마침내 화를 버럭내면서 명선이 몸뚱이를 뒤지려고 했다. 자, 몸뚱이를 막 뒤져보려고 했대. 그래서 아버지의 손이 옷에 닿기도 전에 명선은 미꾸라지같이 안방을 빠져나가 자취를 깜짝거렸다. 그리고 그날 밤 끝내 우리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명선이가 뭘 느낀 거야? 위험을 감지한 거죠. 그래서 틀림없다 몇 개나 되는 몰라도 더 있을 게다. 어디다 감췄는지 네가 살살 알아봐라. 혼자서 어딜 가든지 눈치 안 채게 따라가봐라. 입맛을 쩍쩍 다신 아버지는 나에게 이렇게 분부했다. 자, 입맛을 쩍쩍 다셨대. 뭐 때문에? 금반지가 갖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 옷 속에다 누볐는지도 모른다. 어머니가 옆에서 거들었다. 어머니 역시 아버지 못지않게 아쉬운 표정이었다. 아버지의 이마에서는 땀방울이 찌걱찌걱 배어나오고 있었다. 벌겋게 충혈된 두 눈을 등짝도 밑에 번들번들 비비면서 숨을 씩씩거렸다. 자, 아버지의 상태를 굉장히 탐욕스러운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 어린아이의 시선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담담하게 얘기했는데도 느껴지죠. 아, 되게 욕심이 많구나. 그래서 명선이가 금반지를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고 마을에 퍼져버렸대. 나의 가족들의 명선이를 찾아다니고 저녁 무렵 명선이가 당산 숲속에서 발견되고 여자임이 밝혀진다. 그랬더니 요것이 개폐같이 달린 요것이 무엇이냐? 이름표를 은어로 개폐라고 하는데 자, 개폐의 역할이 뭐예요? 명선이 신분을 알려주는 역할. 써주세요. 명선이의 신분을 알려줬어. 어떤 신분일까? 어떤 이름난 부잣집 딸이겠지. 그쵸? 그래서 명선이 하얀 가슴개를 들여다보며 어머니가 소리 질렀다. 곁에 있던 아버지가 얼른 그것을 가리려는 명선이의 손을 뿌리치고 뚝 잡아챘다. 줄에 매달린 이름표 같은 것이었다. 아직도 한 줌의 빗살이 옹색하게 남아있는 서쪽 하늘을 대고 거기에 적힌 글씨를 읽은 다음 아버지는 마치 무슨 보물섬에 쥐도나르듯 소중스레 바지춤에 찔러 넣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향해 돌아서면서 눈을 딱 부릅떠 엄포를 놓는 것이었다. 나하고 원수 척질 생각 아니면 앞으로 얘한테 털옥손 털끝 하나 건들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어. 왜? 얘가 아무도 돈 많은 집 딸이니까 얘를 잘 데리고 있으면 어떻게든 집안의 재산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거야. 금반지만 있는 게 아니고 아마도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된 거야? 얘네 집의 재산을 홀라당 해먹을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한 거지. 자, 인간성이 전쟁을 위해서 매우 상실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오른쪽 위에 언젠간 가문 흉년 때 이웃의 논이 임자하고 물고싸움을 벌이면서 시퍼렇게 삼나를 들이대던 그때 그 표정보다 훨씬 더 포악해 보였다. 자, 논 임자하고 물고 싸움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논에서 벼가 자라려면 물이 있어야 돼. 근데 가뭄이 들면 물이 엄청 조금밖에 안 생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논이 항상 이렇게 높이가 조금씩 다르잖아. 그러니까 서로 물 그 중간에 채면 물이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높이 맞추려고 물이 스스로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근데 그러면 한쪽으로 물이 많으면 너 저쪽에 이제 흉년인 논에서 살짝 일부러 물고 트는 거야. 몰래. 그래서 자기네 논으로 물 들이려고 이렇게 오게끔 만드는 거지. 시냇물이 저쪽에 있으면 그럴 수 있잖아. 근데 위쪽 시냇물이 있는 사람은 첫 번째 논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하는 거지. 일부러 막은 거야. 다른 사람들이 못 가져가게. 여기도 우리도 땅에 논이 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물고 싸움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 어쩔 수 없이 논에 물 들어오게 만들려고 자기네 농사 망하지 않게 하려고 서로 부엌고 싸웠대. 시퍼는 삼나를 들었다라는 건 삽을 뭐 해야 되니까? 물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삽들을 묻었던 거지. 근데 이때도 밥 때문에, 이때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싸웠는데 그때보다 훨씬 더 포악하다는 거는 얘가 또 가진 돈이 훨씬 더 많고 지금 다 무서워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 눈에 떨어지는 빗물이나 마찬가지로 아버지는 우리 집안에 우연히 굴러들어온 명선이의 소유권을 마을 사람들 앞에서 우격다짐을 가리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명선이가 이 집에도 아니고 밥 몇 끼 얻어먹고 맨날 며칠 지는 것 뿐이지 사실
진짜 친자식 이상으로 애끼고 기른 적 없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네. 그래서 만일을 얘한테 해코지 하려 하거든 암호가 무섭다는 걸 나중에 내가 갚아줄 거라는 거 기억해라. 그랬는데 어머니도 뭔가를 위협을 있지 않았다. 어머니의 인간성도 아버지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자, 밑에 문제 봅시다. 서술자를 어린아이로 설정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독자에게 사실적인 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한다. 이건 어떤 시점일 때 이럴 수 있어요? 존재적 그렇지, 전지적 작가일 때, 전지적 작가 시점이나 작가 관찰자 시점일 때 가능한 얘기죠. 자, 2번 전쟁에 대한 작가의 반감은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이것도 전지적 작가 시점일 때. 자, 3번 어른들의 탐욕스러움과 전쟁에 참혹함을 생각한다. 이게 아이일 때 얻을 수 있는 효과겠죠. 왜냐면 딱히 어른들이라고 설정을 하고 나랑 시각이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려면 어른들의 탐욕을 보여주려면 멀리 있어야 하니까. 그치? 4번 사건의 원인과 전개 과정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제시한다. 이거는 그래도 아마 전지적 작가 시점쯤 될 거야. 그치? 아니면 어른이어야 되겠지. 5번 주인공의 심리와 행동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전달한다. 얘는 전지적 작가 시점. 그쵸? 7번 봅시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건 너무 쉬운 문제였어. 답이 2번밖에 없었고 8번에는 명선이가 관련된 구체적인 그 정보를 담고 있는 게 뭐였어요? 이름표를 얘기하는 개폐. 그치? 9번에 기억과 같이 행동한 이유. 기억과 같이 명선이가 금만지 하나를 성공하게 내밀었대. 이거는 어른들이랑 수월하게 지내기 위해서 조금 더 편하게 지내기 위해서 밥을 안 주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한 거지. 4번, 답이 4번이었죠. 문제가 많이 쉬웠다, 그쵸? 넘겨보세요. 개폐를 보고 금반지가 더 있을 것임을 확신한 나의 부모님은 명선이를 집으로 다시 데려온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와 명선이는 친해지고 함께 폐허가 된 만경한 다리에 몰려간다. 소극적인 나와 달리 명선이는 끊어진 다리 끝까지 건너가 대범하게 논다. 자, 명선이의 성격 자체가 조금 대범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어느 날 명선이는 다리 끝에서 꽃을 발견한다. 바람을 타고 온 꽃이 하나니 교각 위에 두껍게 쌓인 먼지 속에 뿔을 내린 것이다. 자, 꽃이 하나니 교각 위에 먼지 속에서 뿔을 내렸대. 자, 굉장히 꽃한테 어려운 상황인데도 뿔을 내렸다. 근데 이 꽃이 나중에 누구를 의미해? 명선이를 의미하는 걸로 이 꽃이 어떤 의미다?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명선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쵸? 그리고 이 꽃 이름이 뭔지 아니냐고 물어봤어. 얘는 몰라. 그래서 난생 처음 본 듯한 해바라기를 쭉새에 놓은 듯한 해바라기래. 왜 해바라기라고 했을까? 해바라기가 보통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어?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거든. 근데 그걸 축소해놨대. 조금 더 연약한 모습을 만들어줬어. 그런 동전만한 들꽃이었다. 자, 들꽃이 하는 것도 아무데나 피어나는 좀 생명력이 강한 꽃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쥐바라 숨꽃이라고 얘기했어. 나는 같이 대답했다. 시골에서 볼 수 있는 거라면 명선이는 내가 뭐든지 다 알고 있다고 믿는 눈치였다. 쥐바라 숭이란 이 세상에 없는 꽃 이름이었다. 언격결에 어떻게 그런 이름을 지어낼 수 있었는지 나 자신도 어리벙벙할 지경이었다. 자, 근데 이 꽃이 나타나면서 뭘 알 수 있어요? 얘 약간 서정적 분위기 드러난다고 볼 수 있겠어요? 꽃, 다른 거 아니고 꽃이니까 서정적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고 명선이가 남자였다가 앞에 다시 이제 여자라는 거 알게 됐잖아. 그럼 이 친구의 여성적인 면모를 조금 더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서정적 분위기와 명선이 여성성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쥐바라 숨꽃 이렇처럼 정말 예쁜 꽃이구나. 참 앙증맞게도 생겼다.
또 한바탕 위험한 고개 끝에 그애는 기어코 그 쥐바라 송곳을 꺾어 올려 손에 들고는 냄새를 맡아보다가 손바닥 사이에 넣어 대공을 비벼서 양손처럼 뱅글뱅글 돌리다가 끝내는 머리에 꽂는 것이었다. 다시 이쪽으로 건너오려는데 이때 바람이 휙 불어 명선이의 치맛자락이 훌렁 들리면서 머리에서 꽃이 떨어졌다. 자, 꽃이 떨어졌대. 이런 걸 뭐라고 해요? 명선이가 쥐바라 송곳인데 얘가 떨어졌어. 앞으로의 사건을 암시하는 복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치? 나는 해바라기 모양의 그 작고 노란 쥐바라 송곳 한 송이가 바람에 날려 싱그러운 흙탕물을 도도히 흐르는 강심을 향해 바람개비처럼 맴돌며 떨어져 내리는 모양을 아찔한 현기증을 느끼며 지켜보고 있었다. 이 부분이 전체가 다 그거죠. 지금 복선, 암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얘가 아마도 이 꽃과 운명이 비슷하겠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명선이한테서 순순히 얻어낸 금반지는 두 번째 것으로 마지막이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온갖 지혜를 짜내어 백방으로 숨겨둔 장소를 알아내려 안간힘을 다해보았으나 금반지 근처에만 얘기가 닿아도 명선이는 입을 굳게 다문 채 실무 속에 도리질로 완강히 버티곤 했다. 얘가 자기의 목숨 줄이니까 절대로 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날이 가고 달이 갔다. 어느덧 초가을로 접어드는 날씨였다. 남쪽에서 쳐 올라오는 국방군에 밀려 인민군이 북쪽으로 쫓겨오기 시작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렇다는 건 피난 갔던 누군가가 나타날 거야. 숙부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생각보다 전쟁이 일찍 끝나 남쪽으로 피난 갔던 명선인의 숙부가 어느 날 무슨 마을에 다시 나타날 경우를 생각하면서 어머니는 딱할 정도로 조바심을 치기 시작했다. 왜? 금반지 찾기 전에 오면 걔한테 뺏길까봐. 내가 벌써 귀띔을 해줘서 어른들은 명선이가 숙백에서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도망쳤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날도 나는 명선이와 함께 부서진 다리에 가서 놀고 있었다. 얘의 그 위험천만한 고개 장난을 명선이는 한참 즐기는 중이었다. 콘크리트 부위를 벗어나 그 애가 앙상한 철근을 타고 거미처럼 지옥의 가는 길을 향해 조마조마하게 건너갈 때였다. 이 표현으로 인해서 네가 굉장히 위험하게 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비행기의 폭음에 가려 나는 철근 사이에서 울리는 비명을 거의 듣지 못했다. 누구의 비명이야? 명선이의 비명. 명선이가 지금 비명 질렀어. 왜 그랬냐면 다른 것은 도무지 무서워할지 모르면서도 유독 비행기만은 병적으로 겁내는 서울 아이한테서 얼핏 생각이 미쳐. 왜 비행기만 무서워할까? 맞아. 엄마가 공습으로 죽었기 때문에 이것도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를 일으키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눈길을 하늘에서 허리가 동강이 난 다리로 끌어내렸을 때 내가 본 것은 강심을 겨냥하고 빠른 속도로 멀어져가는 한 송이 쥐바라 송곳이었다. 이거는 명선이를 의미하는 거지. 그래서 명선이가 죽은 후 다리 끝까지 갔는데 다리 끝에 철근에 금반지 같은 주머니가 묶여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 금반지를 보고 얘는 어떻게 하냐면 그걸 물에 모조리 빠뜨려서 없애버려. 이러는 걸로 이 친구를 뭘 할 수 있어? 순수함을 알 수 있죠. 그치? 그리고 이 행동은 뭐를 의미할까? 명선이에 대한 의리를 나타내죠. 오른쪽에 10번 문제 보시면요. 기억 속의 들꽃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제목이 뭘 의미하니? 1번 들꽃은 주인공인 명선이를 비유한 말이다. 왜냐면 마지막에 떨어졌으니까 아무 맞겠네. 그리고 2번 들꽃과 소녀에 얽힌 아름다운 추억을 회상한다. 죽었으니까 아름답진 않죠. 그치? 답이 2번이 되겠지. 자, 헷갈리는 거 없었죠 여기서? 할만했을 거예요. 그리고 11번에 기억의 역할과 관련된 문학용어를 포함해서 암시, 그리고 곡선 이런 말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곡선도 하나 써놓으세요. 이렇게 보면 되겠고 12번은 니은과 같이 행동한 이유, 어머니가 갑자기 조바심을 낸 이유는 명선이의 금반지를 숙부가 가져갈까봐인 거고
13번에 이런 대화를 나눌 때 명철이가 불쌍했고요. 주인공인 명철이 힘들고 외롭게 살다가 죽게 만든 작가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작가는 이게 그 끝까지 혹시 얘를 안 살리고 죽음까지 간 이유는 전쟁의 잔혹함을 제대로 보여주고 싶었던 거니까 답이 5번이겠죠. 넘겨보시고요. 빈칸 넣는 거는 특징만 일단 볼까요? 어린 시절의 기억을 회상하는 형식으로 서술했고 어린아이의 눈을 통해서 전쟁의 비참한 모습을 비극적으로 보여주었고 순수한 어린아이와 탐욕스러운 어른들의 모습을 대비해서 전쟁의 비극성을 강조했고 사투리, 비속어 이런 게 행도적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딱히 뭐 어려울 거 없었던 것 같고 등장인물의 성격만 알면 되는데 그것도 너무 극명하게 아버지와 어머니랑 나랑 너무 대비되니까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라 딱히 어려울 건 없었어.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는 시대적 배경에서 뭐 호주기, 편대, 공습, 폭탄 이런 아이들이 나오고 있다.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읽어보세요. 이번에는 이청준 눈길 얘기할 건데요. 얘는 시대가 1970년대 여름이에요. 근데 어디로 가냐면 해상을 해서 겨울로 돌아가요. 그렇다면 시간이 역순환적 구성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거 확인해서 써주세요. 배경이 1970년대인데 원래는 겨울이었다가 이거를 해상에서 아니 거꾸로 썼다. 여름이었는데 해상으로 다시 겨울로 간다. 그래서 아마도 얘는 구성이 역순행적 구성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등장인물은 나랑 주요 인물이 노인인데 이 노인이 누구예요? 어머니가 노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 어머니라고 안 하고 노인이라고 했을까? 이 작가의 심리적 거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나라는 인물이 노인과 얼만큼 심리적 거리가 있는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머니라고 안 하고 노인이라고 한 거고 그 이 둘의 이야기를 중간에서 누가 얘기하고 있냐면 아내가 중재자로서 우리 뭔가 잘 지냈으면 좋겠어 라는 의미로 중재를 화해시키려고 중재자로서 아내가 나타난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 인물들 이외에 등장하는 인물은 딱히 있지는 않아요. 그치? 나머지는 다 그냥 지나가는 인물. 그치? 자, 봅니다. 중요한 소재가 또 하나 있어. 여기서 나오는 소재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옷괴라는 소재가 있는데 옷괴가 어떤 소재예요? 그치. 자, 이게 두 가지 이중적으로 보여질 수 있죠. 옷괴라는 게 나한테는 어떤 소재예요? 부담스러운 소재. 어머니한테는? 그러면서 본인의 자존심, 마지막 나는 자존심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나눠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부담스러운 존재 그리고 어머니한테는 사랑이면서 자존심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거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시점은 어떻게 돼? 왜? 나가 어머니를 계속 노인이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그렇죠? 앞부분 줄거리부터 봅니다. 모처럼 휴가를 얻은 나는 아내와 함께 시골에 계신 노인 어머니를 찾는다. 형의 슬퍼릇과 노름으로 잘 살았던 옛날의 집은 남의 손에 넘어간 지 오래이다.
부모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고 자수성가 스스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나는 노인의 사랑을 애써 외면하려고 한다. 노인은 아내에게 이미 남의 집이 된 그 시골집에서 나를 예전처럼 편안하게 하룻밤 쉬어갈 수 있게 해주셨던 이야기를 한다. 하면서 과거로 돌아가는 거지. 바로 그 어깨 이야기였다. 여기까지 아직 현재지? 근데 과거로 넘어가요. 17, 18년 전 고등학교 1학년 때였다. 술버릇이 점점 사나워져 가던 형이 전답을 논밭을 팔고 산사는 뭐하는 산이 그런 산이에요? 조상의 선산이 있다고 하면 다보면은 조상이 무덤에 있는 산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 산, 진짜 집에 남은 마지막 자산인 거거든, 선산은. 그것마저 팔고 마침내는 그 아버지 때부터 살아온 집까지 마지막으로 팔아넘겼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K시에서 겨울방학을 보내고 있던 나는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알아보고 싶어 옛 살던 마을을 찾아가 보았다. 집을 팔아버렸으니 식구들을 만나게 될 기대는 없었지만 그래도 달리 소식을 알아볼 곳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스름을 기다려 살던 집 골목으로 들어서니 어스름이라는 거는 약간 어두워졌을 때. 근데 왜 밝을 때 안 갔어? 떳떳한 상황이 아니니까, 그치? 그래서 들어서니 사정은 역시 K시에서 듣고 온 대로였다. 집은 텅텅 비어진 채였고 식구들은 어디론지 간 곳이 없었다. 나는 다시 골목 앞에 살고 있던 먼 친척 누님을 찾아갔다. 그런데 누님의 말을 들으니 눈이 뜻밖의 아직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여기가 어디냐? 내가 누군디? 내 집 앞 골목을 이렇게 서성이고 있어야 하더란 말이냐? 무슨 말이야? 야, 니네 집이면 그냥 들어가면 되지 왜 안 들어가고 왜 안 써있냐? 라고 말하면서 자존심 상할 거 없다. 그런 걸 표시하고 싶은 거지. 한참 뒤에 어디선가 누님의 소식을 듣고 달려온 노인이 문간 앞에서 어정어정 망설이고 있는 나를 보고 다짜고짜 나무랐다. 행여나 싶은 마음으로 노인을 따라 문간을 들어섰으나 이 집이 팔린 것은 분명히 보였다. 얘도 모르는 건 아니었어. 근데 그날 밤 노인은 옛날과 똑같이 저녁을 지어내왔고 거기서 하룻밤을 함께 지냈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 일찍 K시로 나를 되돌려보냈다. 왜? 집이 팔렸으므로 이 집이 내 집이 아니야. 그러니까 얘를 하룻밤 재워주는 것까지 어떻게 했는데 계속 데리고 있을 수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되돌리면 빨리 돌아가라 이렇게 한 거야.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노인은 거기서 마지막으로 내게 저녁과 한 끼를 지어 먹이고 당신과 하룻밤을 재워 보내고 싶어 새 주인에게 양해를 얻어 그렇게 혼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언젠간 내가 다녀갈 때까지 내게 하룻밤만이라도 이 집의 모습과 옛날의 분위기 속에서 자고하게 해주고 싶어서였는지도 모른다. 자, 이걸로 노인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죠. 노인의 사랑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뭘까? 근데 그거를 나도 알고 있는 거지. 내가 서술하고 있으니까 나라는 사람도 이럴 것이다 라는 짐작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 아예 모르는 게 아니라 짐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지만 문간에 들어설 때부터 빈집이 분명했다 했어. 한데도 노인은 그때까지 매일같이 그 빈집을 드나들며 먼지를 털고 걸레질을 해온 것이었다. 자, 어머니의 행동을 다 알고 있는 거지. 그리고 그때 노인은 아직 집을 지켜온 흔적으로 방 한쪽에다가 이불 한 채와 옷개 하나를 이대로 그냥 남겨두고 있었다. 자, 옷개 하나를 남겨두은 이유는 밑에 줄 보면 괴로운 잠자리를 위로하고 싶음이 분명한 것이다. 이걸 연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불쌍한데 어쩔 수 없이 뭐 방법 없잖아. 지금 팔렸으니까. 근데 새 주인한테 사정사정해서 하루만 자고 가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오거든. 이렇게 했던 거야. 그치? 그래서 이튿날 새벽 3시로 다시 길을 나설 때야 비로소 집이 팔린 사실을 시인해온 노인의 심정을 그날 밤 그 옷개 한 가지나마 옛집 살림의 흔적을 남겨서 나의 괴로운 잠자리를 위로하고 싶었음이 분명한 것이었다. 그러한 내력이 숨겨져 온 옷개였다. 떠돌이 살림에 다른 가재도구가 없어서도 그랬겠지만 이 20년 가까이를 노인이 한삭과 함께 간직해온 옷개였다.
그만큼 또 나를 언제나 불편스럽게 만들어 온 물건이었다. 불편한 이유는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외면이죠. 외면하고 싶어서. 그래서 노인에게 빚이 없음을 몇 번씩 스스로 다짐하고 있다가도 그 옷개만 보면 액면가 없는 빈문서를 만난 듯 기분이 새삼 꺼림직스러워지곤 하는 물건이었다. 자, 꺼림직스럽다라는 건 부정하고 싶다는 걸 나타내는 거고, 액면가 없는 빈문서라는 거는 빚이 있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다라는 거지. 액면가가 무슨 뜻이야? 가격이 써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값어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지. 근데 그게 아마 부모님이 지금 엄마가 나에 대해서 계속 어떤 사랑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채감이 있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꺼림직스럽다는 걸 외면하고 싶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번에도 물론 마찬가지였다. 노인의 방을 들어간 순간 벌써 기분을 불편스럽게 해오던 옷개였다. 그리고 끝내는 이틀밤을 못 넘기고 길을 다시 되돌아갈 작정을 내리게 한 것도 알고 보면 그 옷개에 허물이 컸는지 모른다. 허물이 컸다라는 거는 그 옷개 때문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아내도 물론 그 옷개에 관한 내력을 내게 들어서 들을 만큼 알고 있었다. 아내가 옷개의 내력을 알고 있는 여자라면 그 옷개에 관한 나의 기분도 짐작을 못할 그녀가 아니었다. 자, 아내의 성격은 어떻다? 남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는 사람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그 아내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으면 이렇게 써주세요. 어떤 성격? 세심하다, 그치? 세심한 성격이다.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아내가 나와 노인의 중재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더욱이 내가 바깥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엿듣고 있다는 걸 알고서 그랬을 수도 있다. 나는 어느새 그 코 속을 후비는 못된 버릇이 되살아날 만큼 긴장하고 있었다. 생각지도 않던 곳에서 갑자기 묵은 비문서가 튀어나올 것 같은 조마조마한 기분이었다. 마치 엄마가 내가 걔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라고 말할까 걱정된다. 그치? 그러면 어떡하겠어? 진짜 죄책감이 크게 들겠지.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올까봐 걱정하고 있었다. 그치? 그래서 노인이 치사하게 그 묵은 뒷문서로 나를 궁지에 몰아넣으려 덤빌 수도 있었다. 그래 뭐라지 누가 뭐래도 내겐 저주를 끼친 게 없으니까. 그래 뭔들 빚이 생길 리가 있으려고. 자, 이게 독백 부분인데 지금 이 독백은 실질적인 마음을 나타낸다기보다 방어적으로 볼 수 있겠죠. 방어적인 독백이 나타났을 때 효과는 더 강조하는 거지. 어떤 걸? 이 사람이 커다란 부채감을 갖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치? 1번 문제. 구성 방식은 역순행적인 거 알 수 있을 거고, 상징적 소재는 옷개라는 거 알 수 있을 거고, 호칭을 통해 인물 간의 거리가 어떤 호칭? 노인이라고 부르는 거. 그치? 4번. 특정한 공간에 얽힌 여러 이야기를 나열하고 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있고 공간이 아니고 굳이 말하자면 소재인 옷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인칭 서술자가 자신이 보고 느낀 것. 그러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라는 얘기한 거고. 자, 2번 문제. 액면가 없는 빈문서는 사전적 의미를 썼을 때 사전적 의미, 상징적 의미를 쓰래. 그냥 상징적 의미는 뭐예요? 나가 노인에게 빚을 어떤 빚? 노인에 대한 사랑을 이제 나에 대한 노인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죠. 그렇게 보면 되겠고. 자, 기억 부분의 상징적인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그 기억이 옷개인데 옷개는 애정과 사랑 이런 걸 의미하지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지는 않죠.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그게 아니라는 것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4번 문제 니은에 대한 설명 이렇게 얘기한 독백은 뭐 때문이냐면 1번 보니까 아내에 대한 나의 부정적 심리가 강하게 드러나 있다. 자, 아내에 대해선 부정적인 심리가 없죠. 그리고 2번 강한 부정이 오히려 독자에게 강한 긍정으로 전달되고 있다. 자, 관우법을 사용한 거는 긍정적인 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3번 대화에 낄 수 없는 나의 소외감.
자, 대화에 끼고 싶지 않을 거야, 이 대화에. 그래서 피하고 싶은 대화니까 도망가고 있었고. 4번, 노인에 대한 무심함을 나의 내면적 도벽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 노인에 대해서 정말 무심했으면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죠. 노인한테 무심한 게 아니라 정말 신경 쓰이는데 알고 싶지 않은 거야. 그냥 외면하고 있는 거죠. 넘겨보세요. 이 현대 소설의 어려운 점은 이런 거죠. 잘 드러나지 않는 말들로 인해서 해석이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포인트를 잘 잡지 않으면 엉뚱한 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잘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자, 노인의 이야기가 끊어져 위태로운 고비를 넘겼다는 안도감에 나는 잠을 청하지만 잠자리에서 아내가 그날 새벽 눈길에서의 동행에 대해 들려주는 노인의 말소리에 잠이 깬다.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네. 노인은 나가 떠올리기 싫은 그날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얘는 이야기하기 싫은 되게 많네. 자, 그 다음에 나는 갑자기 다시 노인의 이야기가 기울어지고 있었다. 다시 또 강한 부채감을 느끼고 있는 거지. 엄마가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마음이 분명히 긍정적인 마음일 텐데 나는 거부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자리를 차고 일어나 다음 이야기를 걸어놓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그를 이미 그럴 수가 없었다. 사라지가 머리를 들어주지 않았다. 온몸이 마치 물먹은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왜 물먹은 솜처럼 가라앉아 있었을까요? 심리적으로 미안함이 있는 거지. 내면에 미안함이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몸을 어떻게 움직여 볼 수도 없었다. 평온하기 어려운 어떤 달콤한 슬픔, 달콤한 피곤기 같은 것이 안기 흘러면서 하고 있었다. 이걸 다시 해석하면 뭐예요?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과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진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하겠느냐. 넉나간 사람 마냥 어둠 속을 한참이다. 책에만 바라보고 서술수여밖에 그 허망한 마음을 어떻게든 말할 수 있을 거나. 자, 노인이 이 아들을 보내고 나서 눈길 속에서 허망하게 서 있었다. 이 얘기하는 거고. 자, 그래서 노인은 여전히 옛 이야기를 하는 듯한 그 차분하고 아득한 음성으로 그날의 기억을 더듬어갔다. 한참 그러고 서 있다 보니 찬 바람에 정신이 좀 되돌아오더구나. 정신이 들어보니 갈 길이 세상들에 허망스럽지 않겠느냐. 자, 허망스럽다라는 건 허무하다, 어이없고 허무하다 뭐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저하고 나하고 둘이서 함께 헤쳐온 길인데 이참에는 그 길을 늙은 거 혼자 되돌아서려 하니. 자, 이 길이라는 게 그냥 걸어가는 길이 아니고 뭐야? 앞으로 나 혼자 살 것이다 하는 거를 나타내주니까 너무 슬픈 거지. 그래서 그냥 길이 아니고 차가운 눈길이 된 거야. 네. 거기다 아직도 날은 어둡지야. 그대로 암만 해도 길을 되돌아설 수 없어. 차불을 찾아 들어갔더라. 자, 아마 정류소 얘기하는 걸 거야. 한 식경이나, 식경이라는 거는 밥 먹는 동안이니까 30분 정도 됩니다. 한 식경이나 차로 안 나무 벌상에 우그리고 앉아 있으려니 그제야 동력하는 뒤로 오자 오더구나. 그래서 또 혼자 서두를 것도 없는 길을 서둘러 나섰는데 그때 일만은 언제까지도 잊혀질 수가 없을 것 같구나. 왜? 혼자 가는 길이 앞으로의 내 인생길, 혼자서 살아야 되는 길이니까, 그치? 길을 혼자 돌아가시던 때 그의 말씀이세요? 눈길을 혼자 돌아가다 보니 그게 아직도 우리 줄 말고는 아무도 지나간 사람이 없지 않았거든요. 자, 지금 계속 사투리도 나오고 있죠? 눈발이 붙인 신장로 새로 아스팔트 깐 길, 시멘트 깐 길 얘기하는 거예요. 신장로 눈 위에 저하고 나하고 둘이 걸어온 발자국만 나란히 이어져 있었구나. 이거는 지금까지 둘이 함께 왔던 인생길을 얘기하는 건데 돌아갈 때는 어떻게 돼? 혼자만 가야 되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 발자국 때문에 아들 생각이 간절하셨겠네요. 간절하다 보니건요, 신장로를 지나고 산길을 들어서도 굽이굽이 돌아온 그 몹쓸 발자국들에 아직도 도란도란 저 악어의 목소리나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듯만 싶었대.
산비둘기만 푸르륵 날아올라도 저 악어의 넋이 새가 되어 다시 돌아오는 듯 놀라지고 나무들이 눈을 쓰고 서 있는 것만 보아도 뒤에서 금세 저 악어의 모습이 뛰어나올 것만 싶었지요. 하다 보니 나는 굽이굽이 일지기만 하는 그 산길을 저 악의 발자국만 따라 밟고 왔더이다. 그래서 혼자 간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떤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어. 아들만 가고 나만 남았다. 그리고 아들이 그립다. 근데 그리워하는 소재들이 뭐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그리움의 소재가 되는 거죠. 왜? 소리를 낼 때마다 마치 아들 같다 라고 느끼면서 어떤 대상을 보고 다른 걸 떠올리면 걔가 그리움을 드러내게 하는 소재가 되겠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서가 너하고 둘이 온 길을 이제는 이곳은 늙은것 혼자서 너를 보내고 돌아오고 있구나. 어머니 그때 오시지 않았어요? 하고 아내가 물어보니까 울기만 했겠나. 오목오목 디뎌온 오목오목이랑 패여있는 모노 그 패여있는 모양 상태로 디뎌온 그 악어 발자국마다 한도 없는 눈물을 뿌리며 한도 없다 끝도 없는 눈물을 뿌리며 돌아왔대. 내 자서가 부디 몸성하게 지내라. 부디 너라도 좋은 복 타고 좋은 운 타서 복 받고 살거라. 자, 아들에 대한 어떤 소망이 들어오는 거죠. 어떤 소망? 너는 편안하게 살아라 하는 거. 눈앞이 갈수록 눈물을 떨구면서 눈물로 저 악어의 앞길만 들고 왔지. 엄마가 너무너무 슬퍼하면서도 아들을 보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더 이상 혼자서 애 키우기가 힘든 상태니까. 그리고 이 시골길에서 살아봤자 얘는 성공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로 보낸 거죠. 자, 5번 문제 보시면은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거 서술자를 교체했다. 교체가 된 적 없었고 주인공인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에 특징행위가 좋고 그러니까 미분이 되겠지. 3번 서술자가 인물들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러려면 아마도 관찰자여야 하겠죠. 즉 4번 서술자가 인물들의 행동과 심리를 직접 해설하고 있다. 이건 전지적 작가 시점. 전지전능한 서술자가 여러가지 사건을 다양하게 서술하고 있다. 얘도 전지적 작가 시점. 자, 4번에서 전지적 작가 시점과 또 뭐가 돼요? 작가 관찰자 시점도 되는 거죠. 그치? 6번은 봅니다. 이 글의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4번이 답이죠. 나머지는 말이 안 돼요. 노인 문제도 말 안 되고 갈등이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것도 갈등이 있는 건 아니었지. 혼자서 그냥 아들이 약간 마음이 좀 안 좋다 정도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답은 4번밖에 안 되죠. 그리고 7번은 아까 본문 읽으면서 발자국, 비둘기, 나무 얘기했었고 8번은 기억의 이유. 기억이 어디 있었냐면 갑자기 노인에게 두려워진 이유. 답은 1번이죠. 자, 어머니가 과거를 묘사하면 마음 아파할까봐 이런 건 아니지. 9번 눈길이신 의미와 관련 없는 것. 1번에 새로운 삶에 대한 노인의 기대와 열정이 녹아있는 게 노인은 기대나 열정 같은 게 있진 않았어. 슬퍼서 아들의 그리움에 대해서 울면서 봤으니까 여기서 열정, 기대 있다고 보기엔 어렵겠죠. 넘겨보세요. 자, 노인의 이야기는 이제 거의 끝이 나가고 있는 것 같았다. 아내는 이제 할 말을 잊은 듯 입을 조용히 다물고 있었다. 왜? 어머니의 감정에 공감하고 있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데 그 서두를 것도 없는 길이라 그런저런 쉼없이 걸어온 발걸음이 그래도 어느 참에 동네 뒷산의 강도에 있었구나. 하지만 나는 그 길로 참아 동네를 바로 들어설 수가 없어. 제 등 위에 눈을 쓸고 아직도 한참이나 시간을 기다리고 앉아 있었더라. 왜 그러고 있었을까? 그리워한 것도 있었고 이 상황에서 울면서 왔잖아. 근데 마을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눈물이 그대로 막 얼굴이 빨갛고 그럴 거 아니야. 누가 볼까봐 그런 것도 있겠지. 이 어머니가 지금 옷깨를 자기 자존심으로 생각하고 이거 하나만 지켜야지 하고 갖고 다녔잖아. 그다음 건 어머니가 어떠한 그 본인의 밑바닥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자존심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얼굴로 들어가기 싫은 거야. 그치?
그래서 어머님도 이젠 돌아가실 거처가 없으셨던 거지요. 한동안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던 아내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진 듯이 갑자기 노인을 추궁하고 나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울먹임 때문에 떨리고 있었다. 나 역시도 이제 더 이상 노인을 참을 수가 없었다. 이제나마 노인을 가로막고 싶었다. 아내의 추궁에 대한 그 노인의 대꾸가 너무나도 두려웠다. 노인의 대답을 들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 역시도 불가능한 일이었다. 자, 아내가 너무 그거에 감정적으로 공감한 나머지 울먹울먹하고 있었대. 그래서 근데 얘도 꼼짝할 수 없었다는 건 본인도 마찬가지로 울고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눈을 뜰 수가 없었다. 불빛 아래 눈을 뜨고 일어날 수가 없었다. 왜? 불빛이라는 게 모르니? 울고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오른쪽 보니까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이제 깨달아버린 거야. 깨달아서 그 불빛이라는 건 긍정적인 의미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불빛에 내가 눈을 뜬다라는 건 나의 부끄러움이 환히 드러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 그러면 환하게 드러나는 거 그게 참을 수 없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너무나도 부끄럽기 때문이다. 아내는 이번에도 그러고 있는 나를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여보 이제 좀 일어나 보세요 하고 막 흔들어 깨워. 그런데 그녀가 저도없이 나를 세차게 흔들어 깨웠다. 그녀의 음성은 거의 울부짖음에 가까웠다. 그래도 나는 일어날 수가 없었다. 뜨거운 것을 숨기기 위해, 눈물을 숨기기 위해 눈꺼풀을 꾹꾹 눌러 참으면서 내쳐 잠이 든 척 버틸 수밖에 없었다. 어쩔 수 없이 한결같이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고 있는 척 해야 되겠대. 왜? 어머니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이면 자기가 속죄하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지? 음성이 아직 흩어지지 않고 있는 건 오히려 그 노인뿐이었다. 가만 두거라. 아침 길나서기도 피곤한 것인디 고나게 자고 있는 사람을 못하러 그러냐. 진짜 아들이 안 일어났다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들에 대한 용서가 드러나는 거지. 그치? 요인은 일단 아내의 행동을 말려두고 나서도 아직 그 이야기를 하는 듯 아득하고 차분한 음성으로 당신의 남의 이야기를 끝내려고 있었다. 그런데 이것만은 네가 잘못한 것 같구나. 그때 내가 뒷산 질증에서 동네를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던 그의 말이다. 그건 내가 갈 데가 없어서 그랬던 건 아니란다. 산 사람 목소리인데 설마 그때라고 누구네 눈감방 한 칸이라도 선몸뚱이 깃들 때 마련이 안 될 거구냐. 갈 데가 없어서가 아니라 아침 햇살이 활짝 퍼져들어 있는데 눈앞에 덮인 우리 집 지붕까지도 햇살 때문에 볼 수가 없었구나. 자, 햇살도 어떠한 부끄러움을 나타내지. 이 부끄러움은 어떤 부끄러움? 자식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인 거지. 두 개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거야. 아들은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그런 거고, 어머니는 자식을 잘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더구나 동네에서 아침 짖는 여기가 한참인데 그렇게 시린 눈을 갖고는 그 햇살이 부끄러워 차마 어떻게 동네 골목을 들어설 수가 있더냐. 자, 동네 사람들이 보는 게 싫어서 그랬다. 이 말도 나오는 거지. 그놈의 맑은 햇살이 부끄러워서 그럴 엄두가 안 생기더구나. 시린 눈이라도 좀 가라앉히고 그래 그러고 앉아있었더라. 하면서 노인은 쉽게 동네를 들어가기가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른쪽에 10번 문제.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노인은 아들에 대한 연민과 사랑이 드러나고 있고 노인은 차분하고 아득한 음성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드러나는 거지. 아내는 노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슬픔의 겨우 울먹고 있고 그것도 드러나고 있고 나는 이성과 감정의 괴리 속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자, 이제는 어머니의 이야기에 감흥이 돼서 그 괴리가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답이 4번이 되겠고 5번 보면 나는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고 있다. 이제는 이해한 거지. 자, 11번 결말 처리 방식. 얘가 결말이야. 이렇게 끝났어. 결말 처리 방식을 통해서 자, 이거는 이런 결말을 뭐라고 해?
열린 결말. 자, 열린 결말이니까 답은 2번이죠. 자, 12번에는 뭐라고 써야 됩니까? 이거는 어머니에게 매장하게 되기 때문이고 이해는 자식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 미안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근데 약간 틀린 거는 미안하기 때문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겠죠? 자책감? 같은 말이긴 한데 부끄러운 것도 스스로 책망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13번에 차에 디귿에서 할 수 있는 노인의 심리를 좁혀놓은 것 이거는 5번 되겠죠? 그치? 딴 거 할 거 없을 것 같이 됐어요. 넘겨볼게요. 빈칸에 뭐 어려울 거 없었으니까 다 잘 넣었을 거 같지? 됐습니다. 자, 이렇게만 보면 될 것 같고 우리 10분 쉬었다가 30분에 시작합시다. 오늘은 관계연이랑 조사할 차례예요. 관계연이라는 게 문장에 쓰인 단어의 관계를 나타내는 기능하는 조사를 이르는 말, 결국은 관계연은 조사다. 오른쪽에 독립원 있는데 독립원도 독립원은 감탄사다. 이렇게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되는 거라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그나마 제일 나을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문제에서 뭐 물어볼 거냐면 얘가 격조사니, 서술조사니, 복격조사니, 관여복조사니, 후사니, 호평이니 이건 물어볼 거야. 그거를 구분하는 게 중요한 거지. 조사, 요 관계연이 조사고 독립원이 감탄사다 이거는 그냥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나마 격조사는 격조사는 그래도 위치를 보고 보통 앞에 뒤에 보고 이렇게 보면 알아. 근데 그거 말고 더 어려운 건 보조사. 얘가 한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떤 뜻을 더해주는 걸 가지고 있는데 이 보조사가 가끔 의존명사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거 구분하는 문제가 제일 어려운데 쉽게 생각하면 띄어쓰기만 보고 구분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애는 의존명사고 되어 있지 않은 애는 보조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거뿐대로만큼 얘네들 있죠. 얘네들이 문제에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구분하는 거를 꼭 해야 된다. 오늘은 그게 중요한 거니까 왼쪽에 보면 자 격조사부터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조사라는 건 원래 체형 뒤에 붙여 쓰는 말인데 중요한 건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거나 특별한 뜻을 더해준다. 그럼 얘 자체의 의미는 있다 없다? 없다. 어떨 때만 있다?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 보조사일 때만 있다. 그치? 그러면 조사의 특징에서 보면 홀로 쓰일 수 없고 반드시 다른 말에 붙여 쓴다라고 써있어요. 그럼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애는 분명히 의존명사고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는 애는 조사일 것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개가 겹쳐 쓰일 수도 있다. 밑에 보니까 그에게는 써있어. 자, 격조사가 그에게고 보조사가 는이지. 는이라는 보조사는 뭐 때문에 쓰는 거냐면 강조할 때 쓴다. 대조동은 차이가 있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 밑에 보조사 은는 있을 거야. 그거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보조사와 격조사는 한 번에 쓸 수도 있고 심지어 격조사도 여러 개 쓸 수 있다. 그거 알아주면 돼요. 자, 밑에 격조사라는 애가 있는데 이 격이라는 게 자격할 때의 격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체형 뒤에 붙어서 일정한 자격을 갖도록 해주는 자격이 항상 필요하다. 어떤 자격? 주어에 들어갈 수 있는 주어를 자격을 준다. 그리고 서술어를 만들어서 체형이 서술어의 자격을 갖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어디에 쓰이게끔 해줄게요 라는 격을 자격을 만들어주는 애가 조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주격조사는 이가, 깨서, 에서 얘네들은 어디다 쓰는 거냐면 주격조사니까 체온 뒤에 붙여있으면 얘가 주어가 될 거예요. 그래서 보면 되고 서술격조사는 이다인데 얘는 뒤에 가서 붙는 애다. 근데 여기서 주격, 서술격에서 이다는 있습니다. 있음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붙일 수 있지. 있었습니다. 돼. 얘는 모양이 바뀌어.
나머지는 모양이 안 바뀌어요. 그쵸? 서술격 조사만 모양을 바꿀 수 있다. 목적격 조사도 을률인데 얘도 안 바뀐다. 목격 조사도 이가인데 안 바뀐다고요. 관용격 조사는 명사 앞에 오면서요. 그리고 뭐뭐의 뭐뭐가 돼가지고 관용격이라고 해서 동생이 지금 궁금이의 동생일지 누구의 동생인지 동생을 꾸며주는 말이죠. 명사를 꾸며주는 건 누가 한다? 관용사가 한다. 그래서 관용격 조사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부사격 조사는 어디 있냐면 그 책은 여기가 주어지 주어 다음에 누구에게 있다라고 했으니까 자격, 채원이 부사어의 자격을 갖도록 한다. 어떤 자격? 부사어가 되게끔 해줍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렇게만 봐서 어려울 거 없죠? 그 다음에 호격조사는 부르면 호격이에요. 부를 호자 쓴 거예요. 그래서 부름의 자리에 놓이게 함. 누구야, 누구시여 이런 것들 전부 다 여기에 해당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쭉 읽으면 되고 나중에 문제에서만 정확하게 확인하면 되니까 그때 와서 다시 확인해야 된다. 필요하면. 그리고 밑에 고조사가 나오는데 얘는 특별한 뜻을 더해준다. 고조사는 뜻이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한정하기도 하고 만분 이건 한정이고 대조는 은는 이렇게 되는 거고 마저, 조차 얘들은 또한이니까 뭐뭐 플러스 뭐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부터는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어디부터 어디까지 부터 플러스까지도 되는 거죠. 물론 여기에 지금 예시가 전부 다 있는 건 아니니까 뭐뭐도는 플러스 역시 한 뜻이고 자 든과 던 헷갈리면 안 돼요. 선택은 든 그리고 더는 뭐예요? 뭐뭐 하던 이러던 저러던 하는 건 뭐예요? 그건 뭐지? 과거. 선택 드는 이거랑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든지 땡이든지 하는 거는 든지든 들리든 얘는 선택의 문제고 던 혹은 던지는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했던지 이것은 어떤 행동을 했던지 하는 거니까 얘는 과거.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눠지는 거니까 그거 알아야 되고 그리고 밑에 존대 요는 뭐 그냥 보면 아는 거고 오른쪽에 접속조사 있는데 접속조사는 뭐 너하고 과, 와 이런 거 뭐랑 이거는 어려울 거 없죠? 그냥 접속조사다라는 것만 알아두면 되고 그 밑에 조사가 의존명사 부분 이 부분이 중요해요. 붙였으면 조사, 떨어지면 명사인데 이거 용언의 의존명사 보면 앞말의 수식을 받으면 주로 용언의 관용사형이다. 그래서 보면 밑에 뿐이 어떻게 되냐면 그저 웃을 뿐이다. 웃을 다음에 띄고 뿐이다. 그쵸? 위에 남자뿐이다, 셋뿐이다 둘 다 앞에 명사어지. 이렇게 보면 되고 밑에는 용언 다음에 웃다, 용언 다음에 비용어지. 이렇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대부는 조사, 법대로 얘도 명사 그 다음에 붙였었고 조사니까 약속도 명사 붙였었고 뒤에 조사 그 다음에 약속하다라는 거는 약속하다는 뭐예요? 동사이고 그 뒤에는 띄어쓰기 한 다음에 대로 붙여야 되겠다. 그리고 만큼도 마찬가지로 전봇대 했을 때는 명사니까 붙였었는데 밑에는 애쓰다 되지? 그러니까 앞에 말을 변형할 수 있으면 얘가 의존명사가 맞아. 띄어써져 있고 바꿀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형용사랑 동사밖에 없어. 그러니까 모양이 변하면 아 얘가 의존명사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밑에 만도 하나만 아 얘는 명사고 밑에 그거 화를 낼 만이니까 내를 바꿀 수 있죠. 내다로 바꿀 수 있네. 그런 거 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의존명사겠다. 모양을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이번에 그렇게 하면 돼요. 독립어는 너무 쉬워. 감탄사밖에 없어. 근데 감탄사가 좋은 감탄사도 있지만 나쁜 감탄사도 있는 거죠. 감탄한다는 게 긍정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항상 쉼표나 느낌표 등을 꼭 쓰진 않지만 써 있으면 아 얘는 독립어이다라고 구분할 수 있겠죠. 왜?
독립된 요소니까 독립원이어서 외부로 띄어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구어체이기도 하고 그래서 만들어지고 사라지는 게 많기 때문에 어떤 과거의 고전소설 같은 거 보면 현재 전혀 쓰지 않는 말도 나오는데 보통 쉼표로 구분이 되어 있거나 느낌표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감정이나 의지나 부름이나 대답, 입버릇인데 여기서 헷갈리는 건 부름이나 대답조차도 감탄사에 해당한다. 이거 빼먹으면 안 돼요. 부름이나 대답, 그러니까 여보세요, 얘야, 저기, 야, 이거 다. 응, 예, 그래, 뭐냐, 네, 그렇군요, 이런 대답은 전부 다 맞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혼자서, 아, 그렇구나, 라고 하면 감탄사야. 맞아요. 아, 들었잖아. 감탄사. 그렇구나. 는 그때부터 독백이니까 아닐 수 있는데, 아는 감탄사죠. 그래서 헷갈리는 부분이 되게 많아. 자, 그래서 밑에 보니까 야와 철수야의 차이. 자, 야는 부르는 거죠. 똑같이 불렀어. 철수야, 똑같이 부르는 거야. 근데 다른 점은 뭐냐면 야라고 부르는 감탄사야. 근데 철수야라고 했을 때는 철수라는 명사 플러스 야라는 성격조사가 붙는 거여서 왼쪽에 격조사의 성격조사로 변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헷갈리게 하려고 문제를 냅니다. 이해되죠? 네. 문제 옆에 거 틀린 거 없었지? 자, 1번은 엄청 쉬웠고 조사는 겹쳐질 수 있다 할 수 있었고 2번에 밑줄친 격조사의 역할이 바르게 연결된 걸 고르래. 자, 그럼 틀린 거 보자. 바르게 연결된 거 우리 2번인지 알았어. 틀린 거 여기가 우리 집이다. 얘는 무슨 조사야? 서술조야. 그치? 3번 우리 의소원은 통일이다. 관용이죠? 그치? 4번 우리 형은 소방관리되었다. 그렇지. 5번 영미양.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3번에서는 한정 지을 거라고 했으니까 오른쪽에 한정권이니까 뿐 아니면 많이여야 되네. 그러니까 얘는 많인 거고 4번에 사용된 조사 모두 찾았으래요. 뭐가 있었어요? 는이에요. 여기 있지. 자, 는은 무슨 조사? 자, 이는 복격? 복격이에요? 그리고 애는? 유는? 유는 어디에 해당해요? 존재인 보조사의 그런 거지. 자, 오른쪽에 5번 밑줄친 낱말이 부조사가 아닌 것. 1번에 들어있는 만큼은 뭐예요 그러면? 의존명사. 나머지는 다 띄어쓰기가 안 돼 있고 앞에 명사다 그런 걸로 여기는 조사가 맞겠다라는 확인하면 되겠고 그런 다음에 6번에는 답이 2번이죠. 왜 2번일까요? 얘는 뭐에 대한 설명? 조사에 대한 설명. 7번에 감정사가 쓰이지 않는 문장 뭐였어요? 어떤 게 있어하나? 5번 진짜로. 이건 뭐예요? 진짜로는 뭘까요? 진짜로는 부사. 뒷장 넘겨보실게요. 자, 1번에 다음 문장에 사용된 단어들 폰사별로 분류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된 건 뭐였어요? 조사 몇 개 있었어? 5개 있고 그럼 우리는 어디에 해당돼요? 우리의 분사는 뭐야? 명사? 대명사. 대명사. 그지? 그리고 의가 조사고 삶은 명사에서가 또 조사고 정자는 뭘까? 그렇지. 중요하는? 중요하다.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 그럼? 형용사. 그렇지. 그 다음에 것. 명사? 어떤 명사? 앞에가 변하고
붙였을 수도 있는데 떨어져 있어. 의존명사죠. 은이 또 조사. 빠르는 그리고 속도는 명사, 가는 조사, 아니라는 맞다 아니다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라 형용사. 올바르는 자, 부사라고 할 때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부사는 모양이 안 변하죠. 그런데 올바르다, 아니다 되죠. 모양이 변하네. 근데 움직이진 않아. 그럼 얘는 뭐야? 형용사. 그렇지. 그리고 방향은 명사, 이다는 조사. 그러니까 형용사랑 부사랑 헷갈리면 모양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확인해보고, 그런데 만약에 뭘 붙일 수 있어. 그럼 붙이는 것 뿐이니까 또 아니어야 돼. 자, 그 다음.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거지. 2번에서 문장에 사용된 조사의 개수가 나머지와 다른 것. 자, 여기 조사 개수 전부 몇 개였니? 3개씩이고 2개인 게 하나 있지. 3번이야. 뭐 있었어 거기다가? 그렇지. 이거 확인하면 되겠고. 3번에 조사가 사용되지 않는 문장 뭐예요? 1번. 자, 함께는 뭐야? 함께는 품사가 뭐니? 부사. 안 변하지 얘는 모양이? 함께는 아니고 함깐 안 되지? 안 되니까 얘는 부사고. 그리고 나머지는 조사가 2번에는 뭐가 있어요? 그리고 3번에는 4번은 5번은 이렇게 있고, 그렇지? 4번에 품사, 문장에 사용된 단어 품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가 안 들었을까? 부사가 안 들었어요. 당연히 확인하면 되겠고. 자, 5번에는 도 이렇게 써있어. 이 도의 역할은 뭐였어요? 그렇죠. 맞고. 6번에 앞말의 문장의 주체임을 나타내지 않는 애는 뭐 있었을까? 4번인데, 자, 엊그제는 그럼 뭐에 해당해요? 엊그제 는에게는? 관형격 조사. 자, 그 다음 7번에 빈칸에 조사가 들어갈 수 없는 건 뭐 있을까요? 3번. 나머지는 가, 이다, 을, 이렇게 나와야 되고, 4번은 을이나 애 둘 중에 하나 적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5번에는 와. 원래 4번에는 애만 들어가야 되는데 요새는 을도 써가지고 된다고 하긴 하거든. 그리고 자, 8번에 두 개가 뭐가 달라요? 문법적인 관계가 달라진 거죠. 자, 9번 봅시다. 겉단다가 사용된 문장 2번밖에 없고, 10번에 이렇게 띡띡 써져 있는 거 문장 구어 너는 이게 뭐예요? 독립적으로 쓰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숨겨놓고, 11번 보시니까 거기에 설명을 참고할 때 부조사의 이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국어의 조사 중에서는 주로 체험 뒤에 결합하여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격조사와 체험 및 부사 따위에 붙어서 어떤 특별한 말을 도와주는 보조사가 있다. 자, 그러면 특별한 말을 더해주는 이어야 되는 거지. 그게 1번에 나도 가야지에서 도는 어떤 의미를 더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니까 나 역시 나도 함께 플러스, 그리고 나만 아니면 돼 많은 한정. 그렇지. 3번에는 없죠. 없는데, 그러면 3번에 처럼은 뭐예요? 처럼? 여기 살짝 넘겨보면 처럼이 뭐냐면 여기 넣나? 처럼은 무사격 조사.
그는 착하다에 천사처럼이라는 의미를 더해준 거잖아. 그래서 그러면 부사격이 되겠죠. 그리고 4번에 느는 뭐예요? 먹어는 보았다. 어떤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요? 강조. 자, 다음은 반장에서부터 부터는 시작이니까 범위를 나타낸다. 그쵸? 그리고 12번에 토끼가 낮잠을 잔다 이렇게 품사가 있는데 밑에 보니까 그럼 똑같이 해보래. 그래는 뭐예요? 감탄사 느긋하게 형용사 큰길 로 조사 걸어가자 동사. 자 걸어가자 걸어가네 말고 걸어가자는 청유형이지. 그거까지 알면 됐고 13번에 다음 문장에서 독립적으로 쓸 수 없는 단어의 개수는 뭐뭐 있을까요? 일단 독립적으로 못 쓰이는 거 골라봐요. 다시 천천히 이 맞는데 흘러가면에서 흘러가다를 가정한 거지. 흘러가다라는 거는 형용사죠. 근데 그럼 얘는 아무것도 아니고 어디로 그래서 로는 붙고 나는 맞는데 모르잖아요 있잖아. 요는 뭐예요? 아까 앞에 존대하는 보조사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얘는 개수가 4개여야 되는 거지. 자, 14번에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여기서 작은은 뭘까요? 형용사. 얘는 형태가 변하니까 형용사다. 그치? 그리고 여보세요는 감탄사. 날은 이런 부분이 좀 헷갈린 거지. 나를인데 이거를 나랑 를 합쳐버렸어. 그러니까 그런 대명사가 있어 나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4번에 그 빵이래. 빵이라는 거는 먹는 빵 아니고 어떤 거예요? 쏜다라는 걸 꾸며주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렇죠. 그리고 토끼야 했어. 얘는 감탄사예요? 그럼 얘 무슨 뭐예요? 명사랑 합격주다. 그치? 답이 5번이 되겠죠? 그리고 15번에 관형사와 부사, 감탄사의 공통적인 특성은 뭘까요? 전부 다 모양을 못 바꿔. 그치? 바꿀 수 있는 데는 뭐뭐? 동사, 활용사 끝. 그치? 그리고 아까 조사에서 이당한 그거는 예외. 그치? 조사와 결합할 수 없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사고, 관용사. 나머지는 조사랑 결합할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조금 어렵네요. 여기 보니까 그치? 조금 붙여보겠다. 뒤에 넘겨보세요. 90페이지.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애가 있고 애서가 있어. 옆에 네모칸에 조라고 써있는 건 얘가 조사라는 걸 설명을 하는데 그 1번 큰 네모랑 2번 큰 네모가 있네. 자, 1번 큰 네모, 2번 큰 네모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두 개가 아예 의미가 다르다. 그래서 애를 두 가지를 쓸 수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고 그 밑에 다시 가로로 되어 있는 1번, 2번 있는 거는 얘가 그건 그건데 어떨 땐 이러고 저럴 땐 저렇다 라고 얘기하는 뜻은 비슷한데 약간 사용법이 다르다 라는 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치? 그래서 1번에 1번 보니까 앞말이 처소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투사. 처소는 지금 장소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부사어임을 나타내는데 동생은 지금 집에 없다. 그러면 얘는 집에라는 게 뭘 나타내는 거예요? 부사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밑에 앞말이 진행 방향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조사.
앞말이 진행 방향의 부사. 형은 방금 집에 왔다. 그렇다면 방금 집에 요거 가지고 부사어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그치? 자, 그럼 지금이랑 방금이 격조사 앞에 게 어떻다, 부사어다라는 걸 알려주는 건데 위에 거는 처소의 부사어, 밑에는 진행 방향의 부사어 이렇게 두 가지가 달라지는 거다. 그럼 그거 뭐라는 말 나올 거고 밑에 에서도 똑같이 조사인데 앞말이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처소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조사. 이거는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처소인 거지. 이렇게 해서 그거 구분하라는 얘기 결국에는 다 격조사는 맞네. 밑에 그거 2번에 둘 이상의 사물을 자격을 갖춰주는 접속조사 1번에 2번 빼고는 지금 전부 다 격조사야. 격조사인 건 다 똑같아. 그치? 그럼 그거 구분하라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자, 그 다음에 1번에 2번 보니까 앞말이 출발점의 뜻을 갖는 부사. 이번에는 출발점의 뜻인 거고 3번에는 단체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 앞말이 주어임을 나타내는 격조사. 각각 위치가 다른데 나머지는 다 그래도 부사어야. 뜻만 달라. 그래서 3번만 주어임을 나타내는 격조사래요. 이렇게만 확인해 주면 되겠다. 그래서 1번 보니까 애는 격조사와 접속조사로 쓰일 수 있는 반면 맞죠? 애는 격조사, 밑에 접속조사도 있었으니까 애서는 격조사로만 쓰이는 거예요. 전부 격조사니까 맞네. 이번에 이 용례로 오늘 저녁은 밥에, 국에, 떡에 아주 잘 먹었다를 줄 수 있겠군. 접속조사 맞죠? 이렇게 쓰고 있네. 밥이랑 국이랑 바꿀 수 있네. 접속조사로 바꿀 수 있으니까 맞네. 그리고 3번에 에서의 3의 용례로 우리 학교에서 사람들이 운동을 한다. 자, 앞말이 주어임을 나타내야 돼. 맞아요? 주체가 뭐예요? 우리 학교에서 사람들이 운동한다. 사람들이가 주어져.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는 장소를 나타내고 있네. 이 처소임을 나타내는 조사는 어디에 해당해요? 아니, 애도 되지만 여기서는 장소가 에서라는 장소가 나타나니까 에서의 1번을 가야 되지.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운동하는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인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에서의 1번이 3번이랑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3번 되는 거고 4번에 에 1의 1의 용례에 쓰인 에는 에서로 바꿔쓸 수 없겠군. 바꿔쓸 수가 앞말이 처소의 부사어임을 동생이 지금 집에 없다. 지금이 부사어인 건데 바꿀 수가 없겠죠.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고 5번에 에 1의 2의 용례에 쓰인 애를 에서로 바꾸면 문장에 의미가 없겠는 거예요. 출발점으로 바꿔버리면 바뀌겠죠? 어떻게 돼? 형은 방금 집에서 돌아왔다. 그럼 어떻게 돼? 집에서 다른 뭔가 말이 뜻이 바뀌죠. 의미가 완전히 변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에서가 되면 출발 장소가 되버리는 거예요. 도착 장소가 아니고. 이해돼요? 어려울 거 없었죠? 자, 2번 봅니다. 2번에서 국어사전에 정보를 완성한다고 할 때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2번에는 과 이렇게 써있고 조사라고 써있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사전처럼 생겼어. 그래서 받침 있는 뒤에 체험 뒤에 붙어 이렇게 조사 과를 썼을 때 1번의 1은 다른 것과 비교하거나 기준으로 삼는 대상임을 나타낸다. 비교를 해야 된대. 그러면 막내는 큰형과 닮았다. 막내랑 큰형을 비교해서 둘이 닮았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네. 근데 밑에 그는 낯선 사람과 잘 사귄다. 그럼 낯선 사람을 비교한 건 아니네. 그쵸? 이건 뭐예요? 이거는 위에 것 중에서 어디랑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2번. 그렇지? 함께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바로 답이 1번인 거고 다른 거 헷갈리는 거 있었어요? 이것도 어려운 거 없었고
책 탈당.